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겨진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님 모시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0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8주 연속 가격 조정 국면입니다. 12만 6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8만 6천에서 9만 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3만, 4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좀 극단적인 시각까지 있습니다. 네. 이런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타당한 건지 또 네. 어떤 근거에서 이 가격선이 나왔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제 루크 그루먼이라는 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약 한 4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도 이제 계속 발생을 한다. 이제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 언급하였던 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금 대비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주요 이동 평균선, 기술적 분석이죠. 이제 이런 것이 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근거로는 이제 양자 컴퓨터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양자 컴퓨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좀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근거들을 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 시장과도 많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나스닥이랑 상황에 좀 높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이제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AI 산업에 대한 우려, 버블이다. 끼었다 아니다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스닥과 함께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FOMC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12월에 25bp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제 26년에 금리 경로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약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이라는 그런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저가로 엔화를 빌려서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청산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심리를 좀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4년 주기 사이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보통 반감기로부터 약 12개월 또는 18개월 뒤에 고점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딱 올해 10월이었거든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과거 패턴을 따른다라고 보았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떨어지는 가격이 보통 한 70에서 80% 떨어지는데 약 12.6만 불이 고점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70% 떨어지면 그게 한 3만 8천 달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좀 가격 하락은 깊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일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너무 다른 시각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10만 달러 얘기했다가 또 20만 달러 얘기하고 또 3만, 4만 이렇게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은 이제 전혀 다른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3만, 4만은 시장의 모든 부정적인 이슈들을 끌어모으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완전 부정적으로 시장이 망가지면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보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망이 좀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중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심하면 과연 장기 투자가 가능한 안전자산일 수 있겠느냐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많이 비유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통 금융기관인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비유하면서 가치 저당 수단으로서의 이제 비트코인은 되게 좀 긍정적이다, 전망이 밝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맥시멀리스트라 불리우는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또는 이제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등 되게 이런 암호화폐 업계에서 거물인 사람들도 디지털 금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
이제 금 비교한 점은 희소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굴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좀 불변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사토시 단위로 쪼개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분성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안전자산인 금과 이제 비트코인이 좀 결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일단 역사적 관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5,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되게 크나큰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뭐 두 차례의 세계 대전도 있었고 대공황도 있었고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도 있었고 또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은 안전자산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부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항상 위험이 나타나게 되면은 금의 수요는 많이 늘었었죠. 네, 그렇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2008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약 17년의 역사가 밖에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코로나 시기, 이제 그런 시기에 대한 좀 위협을 겪었긴 하겠지만은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위험 자산인지 또는 안전 자산인지에 대한 좀 판단이 아직까지 좀 짧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뭐 국가 단위에서 전략 준비금 또는 이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국부 펀드 또는 이제 연기금들이 점차 비트코인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았을 때는 아마 이런 뭐 지금은 좀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좀 안전자산들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마 5,000년 그리고 17년 이런 역사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건지 이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가격 변동 사이클을 어느 기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표님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좀 말하자면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서 금의 서사를 좀 많이 따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금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뭐 말씀 뭐 주신 대로 사실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 맞습니다. 실제 최근 비트코인이 나오고부터 한 10년간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요. 30% 넘는 하락, 이게 한 20번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50% 넘는 하락이 한 7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은 좀 변동성이 큰 자산인 건 맞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위험 자산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정도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또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 하나가 양자 컴퓨터와의 관계성인데요. 네. 양자 컴퓨터가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암호를 이것이 푸는 날이 오면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날을 이제 큐데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이 큐데이의 도래 가능성이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아니라면 혹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술적인 하락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양자 컴퓨터 이슈는 이제 과거부터 계속 활용이 되었던 하락의 저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2018년, 19년, 20년 매년마다 비트코인이 좀 떨어질 때 이럴 때마다 항상 양자 컴퓨터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윌로우가 다 개발되었다라고 발표했을 때도 비트코인 이제 끝났구나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비교를 하면 지금은 또 올라가 있는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비트코인만 국한된 문제인가라는 그 본질적 질문 자체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뚫리려면은 기존이 저희가 쓰고 있던 은행 시스템 또는 증권사 시스템 이런 것도 다 뚫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굳이 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뚫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 모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어서 비트코인을 뭐 해킹할 수 있다 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고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호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이 해킹을 막기 위한 활용도로 좀 쓸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떨어질 때 당시 잠깐의 노이즈로 작용될 수는 있지만은 양자 컴퓨터가 좀 실제 상용화되고 개발되기까지는 시간도 좀 많이 남아 있고 이제 그런 수준은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양자 컴퓨터가 이제 블록체인의 암호를 해독할 정도가 되면 블록체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보안망이 다 뚫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슈는 쏙 빠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격한 선전선동의 한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에서 조금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국의 이제 뭐랄까요,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만 이제 좀 이슈가 됐는데 작년부터는 부쩍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글로벌 금리 변동이 비트코인에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충격의 선행 지표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거래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황금성이죠. 이제 이것을 이동화할 수 있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팔고 현금화하는데 이제 결제 플러스 2일 이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차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부동산을 예로 들면 나는 매도하고 싶어. 근데 매수자를 좀 찾아야 되고 그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또 비트코인 시장은 황금성이 매우 빠른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좀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거에 일단 기본적인 이해이고요.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일본 금리 인상이 좀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일본의 통화를 빌려가지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국가의 뭐 투자 자산을 이제 투자하는 것 통해서 그 금리 차를 활용해서 뭐 좀 안전 수익을 좀 얻는 구조인데요. 최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던 게 2024년 3월에 한 20bp 정도 인상을 했었고, 2024년 7월에도 한 15bp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죠, 2025년 1월에도 25bp 인상을 하였고,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폭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처음 24년 1월에는 한 23% 하락, 그 다음 7월에는 마이너스 29%, 그리고 올해 1월에도 막 29%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딩 청사는 뭐 비트코인의 악재다라고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번에 12월에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 통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미국과의 일본의 금리 차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는 금리 차가 되게 컸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번에는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면은 300bp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은 덜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것을 좀 선반영해서 가격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그 흐름은 좀 덜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어떤 가격 조정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금리 변동이 중요한 이유는 빌려서 투자하다가 이자가 오르면 이제 빌려서 투자하는 것들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자산 중에서 특히 위험 자산 중에서도 유독 비트코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센티멘트,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비트코인이 유독 그런 걸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이 다 그런 걸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좀 특별한 점이 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 내재 가치 평가 모델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이슈인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익이랑 배당,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그리고 만기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좀 그런 것이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죠. 뭐 PER, PBR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수익 환원법, 원가법, 비교 사례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인데 가격이 떨어져 있다. 이랬을 때는 좀 싸다고 생각해서 살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비싸다 생각하면 좀 팔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밸류에이션 모델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높은 레버리지 시장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현물 시장도 있고 선물 시장도 있고 옵션 시장도 있는데, 이 선물과 옵션 시장의 비중이 현물 시장보다 더욱더 크게 됩니다. 올해 10월에 트럼프 대통령 언급으로 대규모 청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자금이 어디 많이 몰려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펀딩비나 미결제 약정, 뭐 강제 청산 이런 것의 구조 때문에 약간의 공포가 발생을 하더라도 청산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하락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작동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측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황금성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황금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고, 특히나 이게 국내만 이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 모두 다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발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옵션 만기, 뭐 ETF 자금의 유입 유출 현황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좀 반영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이
가격이라는 것은 가장 좀 투자를 좀 예민하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계속 돌아가고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덜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런 뭐 개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짧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감정의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격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더욱더 빠르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고 가격이라는 것은 단기 보유자에 의해서 가치라는 것은 이제 장기 보유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가치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은 좀 올바르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약해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가격 말고는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지난 10월 10일 날 대규모 이제 청산이 발생하면서 여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 직수성이 너무 좋아서 이게 계속 이러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위험 회피에 대한 심리가 너무 빠르게 정리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이제 연이어서 좀 말씀을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반감기 때의 가격이 그 최소한의 가격 저지선이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가격 반감기 가격이 한 6만 5천 달러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떨어져도 그 정도에서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좀 차트랑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가 이제 과거 반감기부터 현재까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 세 번째는 초록색, 그리고 네 번째는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는요, 2012년 11월입니다. 그때 당시 반감기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2달러였는데요. 이제 이때로부터 한 1년 뒤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때의 고점은 그 반감기 때의 가격보다 약 100배 높은 가격이었고요. 124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좀 하였죠. 하락을 하였을 때도 이제 최저점이 그때 162달러였거든요. 162달러였다라는 것은 12달러 대비해서 약 13배 높은 가격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당시가 2016년 7월이었는데요. 당시 65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비트코인은 고점을 달성하였는데 반감기 당시보다 약 30배 높은 19,785달러를 달성하였고요. 그로부터 또 하락이 깊었습니다. 뭐 하락도 거의 한 70% 정도 하락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약 3,126달러를 기록하면서 반감기 가격대보다는 좀 높은 가격을 좀 유지하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도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8,823달러에 시작하여서 고점이 한 8배, 한 7만 달러 가까이 갔었고 이후 하락했을 때도 한 15,000달러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패턴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는 반감기 때 가격까지는 빠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기존 사이클의 원칙이었고요.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도 2024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6만 5천 달러였고요. 만약 이번 10월에 있었던 12만 6천 달러 그것이 이제 사이클에서 고점이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더라도 아마 더 지금 하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해서 지금 8만 달러 찍고 지금 한 8만 5천에서 9만 달러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6만 5천 달러 가격대는 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과거와는 뭐 이런 반감기 패턴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런 수요와 공급 측면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런 반감기 패턴에 따른다면은 충분히 6만 5천 달러 선은 좀 잘 지켜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차트를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속 반감기를 지날 때마다 가격이 꾸준히 우상방을 했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매 반감기 때마다 가격 상승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반감기를 겪으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폭풍 상승을 하다가 또 이게 하락을 해서 다음 반감기 때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뭐랄까요, 그 좀 동력을 이렇게 축적한다라고 하는데 이 4년 주기 사이클이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되게 수요와 공급을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라는 것을 통해서 보통 4년 주기인데요. 그 4년 주기마다 채굴되는 속도, 공급되는 속도가 이렇게 절반으로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과 수요를 같이 함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시에 이제 반감기로부터 약 12개월, 18개월 후에 고점을 만든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반감기 패턴이 깨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일단 공급 측면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지금은 공급 쇼크가 좀 줄어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 2008년부터 2012년 첫 번째 반감기까지 채굴되었던 비트코인 개수가 총 1031만 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2100만 개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채굴이 되었죠. 그리고 2012년부터 16년 두 번째 반감기 사이에서는 약 한 500만 개가 정도가 채굴이 되어서 1571만 개가 채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016년부터 2023년 세 번째 반감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1837만 개, 절반씩 계속 공급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2020년부터 2024년 이번 반감기인데요. 그때까지가 약 1968만 개가 채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약 1980만 개가 채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전체 2100만 개 중에 95%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00만 개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게 2140년까지 채굴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00만 개밖에 나오지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쇼크는 더욱더 줄어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입니다. 사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 당시에는 ETF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2024년 1월 ETF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수요가 더욱더 빠르게 견인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뭐 국가 차원에서 전략 준비금 또는 이제 뭐 DAT 기업들, 스트래티지와 같은, 동시에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들, 그리고 구급 펀드들 자체가 수요자로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개인들 위주로 좀 플레이가 되었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큰 손들, 일명 뭐 고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고 그것을 좀 잠그고 장기 보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이런 공급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과거 패턴과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는 전통자산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통자산군과 같은 매크로 요인에 따라서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워낙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채굴되고 있는 양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좀 희석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포인트가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기관이나 이제 ETF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온체인 데이터 지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4년 주기 사이클의 영향은 줄어들고, ETF 투자자들의 어떤 평균 매수 단가를 기반으로 한 코스트 베이시스 사이클이 새롭게 또 주목받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ETF가 되게 큰 손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ETF, 전 세계에 있는 전체 ETF가 2,100만 개 중에서는 약 한 7에서 8% 정도 사이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미국만 보더라도 한 6% 정도를 ETF로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ETF의 평균 단가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것인데, 과거 2024년 1월부터죠.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좀 데이터를 지켜보면은요. Average Cost Basis of US Spot ETF Deposit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2024년 1월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된 이후부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이 검정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대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빨간색은 그레이스케일, 주황색은 블랙락, 노란색은 피델리티, 검정색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전체 비트코인의 뭐 평균 매입 단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보실 점은, 이 검정색 선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이때를 보시면 이 연두색 선과 연두색 선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 또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2024년 한 6월부터 8, 9월까지인데요. 당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블랙먼데이라고도 불려왔었죠. 그 시기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였는데, 당시 가격대가 58,000에서 59,00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이죠.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때도 보시면 74,000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평균 단가였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갈등을 계속 고조를 시키다 보니 가격대가 떨어졌는데, 마침 그 가격대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평균 매입 단가는 83,800달러입니다.
달러입니다. 약 8만 4천 달러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도 한 8만 달러까지 잠깐 빠지기도 하였지만은 그 가격대에서 좀 치열한 공방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들 ETF들의 이제 평균 매수 단가는 한 8만 4천대 정도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더 유입이나 유출이 나느냐를 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너무 빠지면 사실은 팔지를 못하잖아요. 완전 물려버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기관들도 좀 그럴 수 있나요? 네, 기관들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기관들 같은 경우가 뭐 고유 자금, 그러니까 본인들의 회사 자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펀드라는 것을 조성해서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투자자에 맡겼던 돈이 투자자가 나 돈을 좀 빼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유 자금으로 굴리는 자금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한 3년, 길게는 한 7년, 10년의 중장기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의 자산 같은 경우는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이 코인 가격의 좀 급작스러운 하락 같은 것들이 어떤 공포 심리에 의한 투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특히나 이제 연말이라든가 분기 말에 있어서 리밸런싱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걸 좀 타당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성숙화 움직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이것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제도권 시장에 좀 편입되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뭐 호재나 악재에 좀 반응을 덜할 수 있고 무관하게 좀 매도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 뭐 하락을 했다 쳤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월등하게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식은 빠졌네, 더 사야겠어. 비트코인은 올랐네, 이걸 좀 팔고 일로 가야겠어. 이런 리밸런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은 분기별로 좀 많이 하게 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마침 이제 10월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월 끝나고 10월 되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매도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MSCI 인덱스에도 편입되어 있고 또 그리고 나스닥 100이라는 인덱스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S&P 500에는 좀 편입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인덱스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관들이 이를 활용해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 주신 그런 리밸런싱 차원에서 악재와는 좀 무관하게 매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대량 매도가 발생한 건 결국은 이제 수익 실현을 위한 좀 물량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신호를 좀 확인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오르겠구나라고 네. 좀 안심할 수 있는 이 상승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지표는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유출 현황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TF라는 것은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투자 심리를 되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느냐, 유출되느냐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로라는 거래소, 미국 거래소와 이제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은 사실 미국 주도 장세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양수일 때는 이제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이게 음수일 때는 좀 떨어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꾸준히 좀 양수로 좀 전환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온체인 데이터이긴 한데요. 현재는 이것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많이 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비트코인을 안 사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양수로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기울기가 올라오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흐름을 지켜볼 때가 좀 주요 지표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지표로서는 이 3가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금리 인하, 매크로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M2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을 보시면은 유독 뭐 작은 악재에도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상승장일 과거를 살펴보면은 뭐 상승하는 약간의 호재에서도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뭐 큰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하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났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명확한 지표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렇게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악재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약간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가격이 상승할 때 많이 사고 떨어질 때 적게 팔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거래 물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체인 데이터,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간의 자금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